중국군이 뭐 난리가 난 거죠. 장유샤가 인민해방군의 장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도 실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기를 숙청한다는 거는 바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에요. 시진핑은 전투 경험도 없고 군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군대를 누가 이끌 것인가, 누구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장유샤 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숙청됐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주석은 시진핑 주석이고, 장유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은요, 우리나라처럼 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군대가 아닙니다.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은요, 중국 공산당에 속한 군대예요. 그리고 그 전체 군대를 컨트롤하는 바로 컨트롤 타워가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주석은 시진핑이고 그 부주석이 바로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유샤가 숙청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실무자 중에서 실무자, 실제로 군사를 컨트롤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위직이 바로 장유샤였는데, 이 사람이 숙청을 당한 겁니다. 예. 그냥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숙청을 당했고 지금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문화 대혁명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일로 평가가 된다고 해요. 중국 군대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마오쩌둥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중국 이 전체 사회를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중국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일이다. 그럴 정도로 뜻밖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이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사적으로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아버지끼리도 굉장히 친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아버지는 그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에 공산당의 정치 쪽으로 고위직이었고, 이 장유샤의 아버지는 인민해방군 군대에서 고위직이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혁명 동지들이었고, 그 자식대까지도 이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전 경험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군대에서는 아주 희소한 자원이었던 거예요. 왜? 중국 군대는 전쟁이라고 하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1979년에 베트남하고 전쟁을 치렀었잖아요. 예. 그게 유일한 전쟁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1940년대의 경험이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고위 장성, 이 바로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사적으로 친한 관계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혁명 세력, 혁명의 주역이기도 하고, 또 군대 내에서는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던 체제예요. 또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 하자면, 시진핑이 1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시진핑과 장유샤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관계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장유샤도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 시진핑이 인정을 해줬다. 이런 관계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장유샤가 숙청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의 중국 군대의 지휘부가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 중앙군사위원회, 이게 그 전체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은 시진핑이고요. 나머지 6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6명 나머지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장성민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6명 중에 5명이 다 숙청을 당한 상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 장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냐? 이 사람은 일종의 군기반장인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군대의 군기를 잡는 사람이다.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5명 숙청당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냐? 그 사람들이 바로 군대 실무를 담당하는 지휘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부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에 이제 전쟁 전문가, 전투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자리가 채워지겠죠. 그 자리가 물론 채워지겠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은 이제 아부자라고 시진핑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거예요. 뭐 군사적인 그러니까 지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2차적인 그런 문제가 될 거고 중국 군대는 복지부동하는 군대 이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또 중국 군부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중국 국방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사건은 장유샤가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을 했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 내부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패 사건인 겁니다. 뇌물 받고 자기 편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군대를 그러니까 사병화하는 그 당의 군대가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세력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국방부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인민해방군의 공식 기관지 해방군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해방군보에서는 이 중대한 기율 위반 이거는 물론 거기에도 나와 있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시진핑한테 덤볐다는 얘기인 거죠. 또는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런 행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해방군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당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은 주석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석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인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민해방군의 공식 기관지인 해방군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공식 입장은 이러합니다마는 이것과 무관하게 여러 언론들에서 중국의 언론들은 뭐 이런 걸 보도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특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 장유샤를 조사하고 있는 조사팀의 내부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장유샤가 이렇게 그 숙청당한 이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핵무기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혐의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아닙니다. 도대체 그 장유샤 같이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 핵무기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넘기겠습니까? 그건 넌센스인 거죠. 그리고 2024년에 실제로 장유샤를 만났던 미국 백악관의 안보수석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증언을 한 거에 따르면 장유샤를 만났다. 장유샤는 아주 이 담백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구체적 정보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정보를 누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냥 억측이고 또는 시진핑이나 그 조사팀에서 뭐 일부러 흘리고 있는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같은 거 뭐 이런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10중 8구 장유샤라고 하는 이 군의 최고위층, 실질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사람이 시진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나한테 덤비겠는데, 이런 의심, 그런 것을 샀던 거 아닌가라고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 시진핑의 이 부패와의 전쟁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주석으로 등장한 게 2013년 3월이잖아요. 그때 취임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시진핑이 선출이 될 때, 주석으로 선출이 될 때 뭐 일종의 어부지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자기의 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실질적으로 중국 정치계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장쩌민 계열의 이 샹하이방하고 후진타오 계열의 이 태자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혁명 2세대, 3세대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중국 정계의 권력, 세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상당한 경쟁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 후임 주석을 누군가 선출을 해야겠는데 뭐 서로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야, 임시적으로 그러면 여기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 누군가 어느 쪽 편도 아닌 사람을 주석으로 앉히자, 임시직으로 앉히자, 이런 거에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 배경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진핑이 주석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얼굴을 바꾸게 됩니다. 권력의 화신으로 변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주 얌전하고 권력력이 없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주석이 되고 실권을 가지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하게 되는 거죠. 시진핑이 동원했던 승부수는 뭐냐? 바로 부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개혁 개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곳곳이 부패에 물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인민들이 이 부패라고 하면 넌더리를 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국공 내전할 때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그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을 밀어줬을 때는 깨끗하게 정치를 하라고 밀어줬는데, 실제로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왔더니 이게 뭐 완전히 자기네들 돈 버는 이런 부패판이 돼버리고, 뇌물 받고 승진시키고 뭐 이 지방정부에 예산이 생기면 자기들이 떼먹고 이런 일들이나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이 부패에 대해서 넌더리를 냈던 상황인 겁니다. 그거는 지방정부 공무원, 뭐 중앙정부 공무원, 군인들 다 할 거 없이, 국영기업의 임원들 할 거 없이 전부 부패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것을 할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이 이미 부패에 찌들어 있을 것이고 그 부패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아니었던 거예요. 시진핑은 그 부패에 덜 물들어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패와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입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본격적으로 처음에 정권을 잡자마자 그 일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쳤던 사람이 바로 충칭 시장이었던 보시라이라고 하는 이 충칭 시장이었던 거죠. 이 사람을 쳤던 거고, 이 사람은 태자당의 멤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주석 후보, 그러니까 그렇게 거론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우 융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무위원회 이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거의 최고위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저우 융쾅이라고 하는 사람
상무위원은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거의 이 금기였던 것인데, 불문율이었던 건데, 그 금기를 깨고 이 저우융캉 상무위원을 체포하고 그 사람을 그냥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는 그런 이 부패와의 전쟁을 본격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인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런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2017년부터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패와의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명의 이 공무원들 또 국영기업체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그 숙청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정적들이잖아요. 자기 세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세력을 잡고 있던 이 태자당이라든가 또는 샹하이방이라든가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들을 쳐버리니까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진핑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되어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요, 모택동, 마오쩌둥 시절에는 1976년까지는 마오쩌둥의 1인 체제였잖아요. 그것을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등소평은 완전히 그 1인 체제를 다 끝내버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개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독주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공산당 독재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공산당 안에서는 일종의 뭐 민주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시진핑은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그 대신에 자기 1인 독재로 완전히 개편을 해간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전까지 주로 했던 거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잖아요. 공무원들 대상 또 국영기업체 대상이었는데 2021년에는 아예 민간기업들까지도 이 부패에 대한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금융기업이라든가 또 빅테크라든가 이런 민간기업들까지 다 이제 부패의 전쟁으로 해서 그들까지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장악해, 민간기업들 장악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남은 한 가지 거대한 분야가 또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군부였던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2023년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요.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건 거의 성역 같은 거였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공산당 밑에 있는 조직, 공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인민해방군이었지만 하지만 실제로 등소평 체제 이후부터는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당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의 성역 같은 그런 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진핑은 2023년부터 성역화되어 있던 이 인민해방군에 대한 숙청도 본격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단은 물론 부패와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시진핑은 처음부터 이제 중국 군대가 너무나 부패해 있다. 그리고 너무나 그 무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79년에 이제 등소평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군을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어떻게 개편을 했냐면은 중국 군이 그 이전까지는 전체 이제 지역군이었습니다. 이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군대였는데 그것을 이제 지역군이 아니고 기능을 기반으로 한 육해공 뭐 이런 기능을 기반으로 한 5개 전구로 개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육해공 3군 외에 로켓군 또 정보전 담당 전략지원부 이런 것들을 새로이 창설을 했어요. 네. 이렇게 새로운 군대를 창설을 하면서 예. 자기 사람들로 그 군대들을 다 채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창설된 군대 로켓군과 또 이 전략지원부 이것은 그야말로
시진핑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진핑 군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2배로 늘렸거든요. 시진핑은. 그 이전에 마오쩌둥 시절에 비해서 등소평은 이 인민해방군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야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장사하는 군대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은 그걸 돌린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당의 군대야. 확실하게 당의 군대야. 그러니까 딴짓하지 마. 그 대신 예산을 늘려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거의 한 2배로 늘렸습니다. 시진핑은.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돈이 많아지게 된 거고 떼어먹을 돈도 많아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중국 군의 부패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이제 이런 보도를 하거든요.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 중국의 이 로켓군이 많은 이 미사일들을 갖고 있는데 미사일의 연료 탱크에 연료 대신에 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미사일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개폐구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중국군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미국까지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해 2023년에 이 시진핑은 로켓군의 사령관, 정치위원들 이것들을 대거 숙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로켓군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시진핑이 만든 군대고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진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숙청한다는 거는 바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야 이렇게 해서는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냐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아예 국방장관도 실종이 돼버려요. 실종이 된다는 건 중국 군대에서 이거는 그냥 어디 잡혀갔다는 얘기인 거죠. 또 6월에 로켓군 사령관이 회의 도중에 연행이 되기도 하고요. 10월에는 또 후임 국방장관이었던 리샹푸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으로 해임이 되고 12월에는 로켓군의 전현직 고위장성들 9명이 전격적으로 해임이 되고 또 수사를 받는다 이런 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중국 군이 뭐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그 이전까지 거의 성역 같았던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이제 칼질을 해내기 시작한 거고 그건 본인한테도 굉장히 아픈 일이었다. 왜? 자기가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자기가 만든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유샤는 무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친이기도 하고 또 장유샤가 인민해방군의 장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도 실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시진핑 1인 체제를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공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장유샤는 그대로 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유샤마저 이제 숙청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중국 군대는 완전한 시진핑 1인 체제로 완성이 된 거다. 장유샤 숙청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은 시진핑이었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모든 것은 장유샤가 관장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유샤가 숙청이 되고 나니까 이제 중국군의 모든 것은 실무적인 것까지 시진핑이 다 장악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은 전투 경험도 없고 군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군대 지휘부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자,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크게 2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만 전쟁의 가능성인 거죠.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침공설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거. 만약에 대만 전쟁이 나게 된다면 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 안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미군이 대만 전쟁에 가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도 대만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 문제가 우리한테 큰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상태로 계속할 수 있는가? 완전한 시진핑의 1인 체제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건가 중국이? 1인 체제가 된 나라들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럼 중국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중국이 해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설들도 뭐 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만약에 말이죠. 이 대만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정말 냉철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요. 대만 침공하는 거 당분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시진핑 자신도 군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뭔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군대를 누가 이끌 것인가? 누구에게 그걸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그 밑에 하급 장교들인데 그 장유샤만 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고위 장성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요. 상당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빙인 겁니다. 예. 그렇게 고위직을 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실전 능력도 그 지휘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지휘를 하기 위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테스트를 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2027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상륙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그 대신에 중국이 하게 될 거는 뭐냐? 회색지대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닌데 전쟁 위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대만 섬을 둘러싸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대만 섬을 둘러싸고선 계속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중국군이.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그거는요. 이 대만 사람들이 사실 중국군이 침략을 했을 때 그들을 맞아서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0% 정도 뭐 이 정도 된다는 걸로 보통 나와요. 보면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중국군하고 별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군이 쳐들어온다면 항복할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물론 중국 군대 인민해방군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대만 사람들 중에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잘 알 거 아닙니까? 시진핑도. 그래서 계속 겁주는 작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자. 이런 전략인 거죠. 이게 회색지대 전략인 거고 정치적으로도 보면요. 이미 그런 국면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정당이 민진당하고 국민당이잖아요. 예. 현재 라이칭더 총통은 바로 이제 민진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만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국민당과 인민민주당이라고 하는 데인 겁니다. 예. 그런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국민당하고 민중당이라고 하는 데이죠. 두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제 여당인 민진당은 국회에서는 소수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국민당하고 이 다른 야당인 민중당은 사실은 중국하고 싸우는 거 이걸 별로 원치 않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하고 잘 타협을 봐서 그러니까 일국 양제 이런 걸 허용을 받자. 그래서 홍콩 비슷하게 가자.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민진당은 그게 아니고 이거 민진당은 주로 이제 원래부터 대만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국민당은 1949년에 공산당한테 패퇴해서 대만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만을 독립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중국하고 잘 지내봅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이미 지금 그 대만 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국민당 출신이 대만 총통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총통으로 선출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안 하고도 대만 섬을 홍콩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을 포위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겁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뭐 이런 작전들을 펴고 있는데, 이걸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군사작전을 직접 벌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회색지대 전략을 주로 쓰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의 가능성, 이건 뭐냐. 시진핑 1인 체제가 아주 확고해지면 그러면 밑에 충성파들만 드글드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현실에 관한 진실한 정보가 주석에게 올라가지 않고 가짜 정보들을,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만 올라가다 보면 이 중국의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경제라든가 이런 게 형편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소수민족 봉기라든가 또 이 반공산당 시위 같은 것이 나와서 중국의 이 거대한 시스템이 해체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우려, 또 이런 예상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왜? 시진핑 주석의 인기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거예요. 특히 그 부패 척결,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인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다가 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최근에는 이 AI까지 겹쳐가지고 전국 곳곳에 수천만 개의 이 감시 카메라들이 있고, 그것을 이 AI가 결합이 돼서 그 AI가 일일이 사람들의,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반정부 시위를 하겠어요? 어떻게 공산당에 맞서서 들고 일어나는 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중국이 해체된다든가 뭐 갈갈이 찢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당분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건 분명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1인 체제, 1인 독재 체제는 더욱더 공고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는 다 예스맨들만 포진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자들은 반대되는 입을 다 닫을 것이고, 진실은 사라지게 될 거고, 시진핑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그러면 진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뭐 세상은 골마 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게 뭐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겠죠. 소련, 동독, 폴란드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한 30년, 40년, 50년씩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못 버티고 그 시스템, 체제가 다 붕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꼭 그러리라만 보장은 또 없는 겁니다. 왜? 쿠바, 북한 이런 시스템을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체제잖아요, 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뭐 반드시 그게 무너지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라는 체제는 이제 아주 급속하게 1인 독재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회, 경제,
군대 이런 것들이 속으로 골마 들어갈 것이고 그게 언제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 과거 역사의 사례를 보면 소련, 동독, 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들 이 나라들은 다 진실의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쿠바나 북한은 여전히 그렇게 썩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 중국은 과연 어느 쪽이 될까? 이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이죠. 예. 김정은의 경제TV 오늘은 이 장류샤 숙청을 계기로 해서 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의 앞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 장류샤 숙청 사건으로 인해서 이 중국의 뉴스 특히 이 부패 또 이 숙청과 관련된 이 사건이 중국 안에서는 물론이고 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패, 뇌물 이런 것들인데요. 중국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이 현대 중국군 부패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청일전쟁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국 군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는요. 이 청일전쟁 상황을 들여다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 해전이 그런데요. 청일전쟁이 일어난 게 1894년 이잖아요. 그래서 95년까지 그 한 1년 가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해전에서도 이제 압록강 해전이 있고 또 여순 해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중국의 북양함대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일본의 연합함대가 격돌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느냐? 이 청나라 군대, 청나라 해군이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정말 형편없이 패배를 합니다. 제대로 뭐 공격도 해보지 못했어요. 네. 그 결과가 뭐였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조선이 독립국이 아니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그거는 바로 청나라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규정을 했던 거고요. 또 타이완 여기 이거 일본 땅이야. 라고 해서 타이완 한량하는 조약도 거기에 들어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조선도 잃어버렸지 타이완은 완전히 뺏겨버렸지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 외형만 보면요. 외형만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국이 강했어요. 왜냐? 중국 육군만 보면요. 100만 대군이었거든요. 해군은 이 7,000톤급의 거함, 철갑함이었어요. 이 거대한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였어요. 이건 일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일본은 이제 뭐 막 메이지 유신해서 신흥국가로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고요. 병력 수만 보면요. 육군이 12만에 불과했어요. 근데 중국은 100만이었거든요. 이 함대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 전투를 해보고 났더니요. 완전히 그 외형적인 전투력 숫자에 드러나 있는 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랐었어요. 중국군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냥 우왕좌왕 자기들 배끼리 부딪히고 뭐 이 제대로 훈련도 안 되고 이런 군대가 바로 이 중국 군대였고요. 심지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뭐냐? 중국 군대가 이제 대포를 쏠 거 아닙니까? 함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포를 쐈는데요. 그 대포가 하나도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쏜 청나라 군대가 쏜 그 대포 알들을 분해해 보니까요. 그 대포 안에 화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모래, 톱밥, 진흙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거를 병사들이 중국의 해군 병사들이 진짜 포탄인 줄 알고 쐈는데 쏘면 뭐합니까? 진흙이 날아가고 모래가 날아가고 톱밥이 날아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형편없이 패배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그럼 왜 거기에 모래, 톱밥, 진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화약 대신에. 그 돈을 다 떼어 먹은 겁니다. 화약사라고 책정되어 있는 그 예산을 고위 장성들이 다 떼어 먹었고요.
그거에 앞서서 또 그 돈을 제일 많이 띄어먹은 사람이 누구냐? 서태후였던 겁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서태후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돈들 그거 서태후가 자기 잔치하는 거 거기에 쓸 돈으로 다 횡령해서 쓴 거고 그 밑에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군대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죠. 그나마 있는 예산들은 그건 고위 장성들이 다 떼어먹은 거고요. 장수들이. 그러니 뭐 무슨 돈을 가지고 그걸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일본한테 형편없이 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청나라 군대의 진면목 그야말로 민낯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청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뭐 완전히 형편없는 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청나라는 여진족이 만든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주류는 누굽니까? 한족이잖아요. 그 한족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바로 손문, 순원이잖아요. 이 순원이 이끄는 신해혁명 1911년이죠. 이 신해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청나라는 저 만주로 쫓겨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나라가 다 붕괴를 하게 된 거고 그 후임은 저기 만주국에 가서 이제 겨우 뭐 명맥만 유지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중국 본토에는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이 수립이 된 거고요. 중화민국 안에 국민당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중화민국의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 순원과 장개석, 장제스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당 군대를 만들면서 명목으로는 명분상으로는 구식 군대를 폐기하고 완전히 서구식의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원조도 꽤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에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형편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던 거거든요. 또 태평 전국의 난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이 관군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건설이 되면서 이 구식 군대들을 다 폐기를 했습니다. 예. 다 폐기를 하고 그 대신에 서구식 군대를 본뜬 이제 국민당 군대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그게 신군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군대 신군 이거는 이름만 그랬을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건 과거의 청나라 군대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 신군의 주력 군대가 누구냐? 이건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그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위안스카이가 갖고 있는 그 사병 조직이 있었어요. 군벌이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군벌들이 있었고 자기 밑에 사병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 위안스카이의 군대 실질적인 사병이 이 국민당 밑에 있는 이 신군 여기에 주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고 상관에게 충성하는 군대 사병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군벌의 청나라 말기 군벌의 모습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군 국민당 군대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당 군대가 형편없이 부패하고 뭐 이런 전투력이라고 하는 건 형편없고 이런 군대인 상태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인민혁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명을 통해서 인민해방을 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군대가 인민해방군이었던 겁니다. 그 인민해방군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그 인민해방군을 지지를 했던 거예요. 또 인민해방군에 자발적으로 입대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왜? 국민당 군대가 너무나 부패해 있고 국민당 군대가 너무나 중국의 인민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게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당 군대는 사실상 그때 가장 명분상으로는 큰 적이 바로 일본 군대였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국민당은 사실상 일본 군대와 싸우기보다는 인민해방군과 싸우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장제스나 순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실제 일선에서의 국민당 군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군이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 군대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본토에 있는 이 일본 군대는 국민당 군대 너희들이 좀 맡아서 막아라. 미국은 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할게. 이렇게 이제 분업 체제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 이 중국 국민당 군대에 무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군이 여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는데요. 그 보고서에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국민당 군대의 이 지휘관들 중에 여럿이 아예 자기 부대 전체를 거기 무기 뭐 병력 이걸 다 포함해서 부대 전체를 다 공산군에게 넘기는 사례들조차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를 통째로 인민해방군에 넘기고 자기는 그냥 돈을 챙긴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국민당 군대가 부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휘관만 부패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통째로 다 썩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인민해방군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대요. 공산당이 하는 소리가 이 국민당의 병기고는 바로 공산당의 병기고다.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무기 팔아먹고 병사 팔아먹고 이런 상황이 이게 바로 국민당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그 엄청난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군대는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한테 뭐 그냥 뭐 형편없이 패배를 하고 마는 거죠. 왜? 그 원조 물자들 그 무기들이 다 인민해방군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패배하고 그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세력이 바로 지금 타이완의 국민당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가고 나서는 이제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부패와의 전쟁을 했고 그러면서 타이완 군대 또 국민당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부패 과거의 부패를 꽤 많이 털어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전력이라고 하는 건 그 역사 과거의 행적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뭐 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부패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어땠느냐? 이 해방군이라고 하는 거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열정으로 가득하잖아요. 예. 혁명의 그 바로 그 제일 앞장서 있던 이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정에 가득 찬 그런 전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했던 또 다른 것은 바로 그 열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마다 전투 지휘관이 있잖아요. 그 전투 지휘관 바로 옆에다가 정치 장교를 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 정치 장교로 하여금 지휘관을 감시를 하고요. 끊임없이 감시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정치 장교가 부대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했던 겁니다. 당신네들은 바로 이 공산당의 핵심 당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같이 사는 거야. 여기에 사유재산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챙길 생각하지 마. 이렇게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덕분에 인민해방군은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고 또는 부패가 적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고 국민당군은 완전히 부패했던 거고 국민당군이 갖고 있던 무기들이 인민해방군으로 대부분 넘어오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승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1949년 그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만든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소유한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아직도 중국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공산당입니다. 중국 군대 인민해방군의 주인도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주인은 대한민국이죠. 그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의 군대인 거예요. 중국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공산당 소유고요. 인민해방군도 공산당 소유고 그런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49년 중국 공산당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겨나고 그런 맥락 속에 인민해방군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혁명의 열정에 들떠서 만들어진 나라, 그게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또 인민해방군이었는데 이게 이제 승리를 하고 기득권이 되어가면서 차츰 인민해방군 안에도 특권 계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마오쩌둥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했던 특단의 조치가 뭐냐? 인민해방군 내에 계급을 싹 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중위, 대위, 무슨 뭐 소장, 중장, 대장 이런 계급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지휘를 하지? 계급은 없앴는데 직책만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기 위한 직책은 있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거는 있지만 뭐 대령이라든가 중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는 한다. 하지만 그 안에 계급은 없다. 너희들은 다 똑같은 군인들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군이 부패하고 군 내에 특권 세력이 생기고 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중국 내에 특권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거에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특히 누구의 특권이 있었느냐? 바로 마오쩌둥 자신의 특권이 있었던 거죠. 마오쩌둥은 어마어마한 걸 누렸잖아요. 예. 중국 내 모든 거는 다 자기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부인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겁니다. 그들의 특권은 마오쩌둥이 그대로 눈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국민당 군대 1949년 이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부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들어서면서 인민해방군 또 중화인민공화국 여기에서의 부패라고 하는 건 뭐냐? 마오쩌둥 본인과 그 옆에 있는 몇 명만 부패한다. 나머지는 누구도 부패해서는 안 돼. 누구든 간에 사유재산 자기 사익을 챙기면 내가 잡아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게 1976년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중국 부패의 구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댕샤오핑이 등소평이 집권을 하게 되죠. 등소평은 개혁개방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에 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정책으로 갑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의 유일체제 이것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오쩌둥이 했던 식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기하고 마오의 유일체제 이거는 다 바꿔버렸던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허용하고 또 돈 버는 것도 허용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군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1979년까지 중국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혁명을 위한 군대였습니다. 인민해방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득권 세력들을 뒤집어 엎기 위한 그 존재가 바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내전용 군대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해 전술 뭐 이런 게 중요한 작전 개념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댕샤오핑이 보기에 그거는 이제 난센스인 거예요. 이미 내전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중국의 내전을 일으킬 세력은 없다. 그러면 중국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외적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군대여야 된다. 그래서 장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군대를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2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대가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중국이 그리고 무슨 전쟁이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중국은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소련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중국 병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200만 병력을 100만으로 줄이고요. 군구라고 하는 게 11개의 군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7개로 줄이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예산,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군대를 운영하라는 얘기냐? 너희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서 방위 예산을 충당해.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버린 겁니다. 알아서 돈을 벌라고 군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제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대가 호텔도 하고요. 군대가 그 땅 가지고 부동산 사업도 하고요. 군대가 외국에서 밀수해가지고 그 밀수 비즈니스도 하고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라오케까지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민해방군 안에 수만 개의 기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인민해방군의 기업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군대 소유의 기업들이 민간 기업의 생태계를 침범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즈니스가 번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간인들은 갖고 있지 않은 많은 특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국경을 지키잖아요. 예, 국경을 지킵니다. 그럼 국경을 넘나드는 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수가 자유로운 거예요. 또 바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군 그 경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다 그냥 눈 감고 그들이 바로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죠. 해군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등소평 시대의 인민해방군의 민낯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는 고위 지휘관들의 사유재산처럼 변질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건 고위 지휘관들만 그랬느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밑에서 돈 벌면 위에다 상납하고 위에는 직접 그 비즈니스를 컨트롤하고 이런 조직이 바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로 승진하는 거 이거는 뭐냐? 이게 바로 돈방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쳤느냐 이것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장성급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돈으로 하면 수십억 원이 오갔다고 해요. 장성급 진급을 하는데. 그러니 이런 군대가 무슨 전투력이 있었겠습니까? 전투력이 있을 리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등소평 시대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타락한 인민해방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989년에 덩샤오핑이 은퇴를 하게 되죠. 그 무렵이 바로 이제 이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인데 덩샤오핑이 물러나고 나서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이제 뭐 중간 과정은 있었지만은 장쩌민이잖아요. 장쩌민이 권력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렵에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중동에서 걸프전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잖아요. 보니까 그 미국이 뭐 어마어마한 이 공중 폭격 능력이라든가 또 이런 그 정보전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해가지고 걸프전 이라크나 이런 데를 제압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그리고 1996년에는 이제 대만 해협 위기도 있었잖아요. 대만에서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 민주정부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고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총통이 방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중국 본토,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겁박을 하기 위해서 이 대만 쪽에다가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랬는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여기다 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에서 중국의
이런 미사일을 컨트롤하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때 뼈 아프게 느낀 게 있었던 거죠. 이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중국 군대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건 도저히 나라를 지킬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도 전력 증강 계획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1998년에는 장쩌민이 인민해방군이 더 이상 돈 벌면 안 돼, 기업 금지령까지 내리게 된 거예요.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라라고 지침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단 돈 맛을 알게 된 그 100만을 넘어가는 그 인민해방군의 그 수많은 병사들이 그 돈 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공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기업 금지령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해오던 영리추구 행위가 다 음지로 숨어드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놓고 부패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숨어서 이루어지는 부패들로 이제 모습을, 색깔을 바꾸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후진타오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때는 이제 중국군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든가 뭐 이런 변화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부패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중국 군대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 전투력은 형편없는 그런 군대, 누가 봐도 그런 군대로 추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3년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권력 배경도 없는 사람이 이제 주석으로 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시진핑이 했던 것은 바로 권력을 잡자마자 시작했던 것은 부패와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 또 국영기업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낸 거죠. 그런데 시진핑은 원래 자기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은 잘라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숙청 대상들은 다 자기의 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숙청당한 그 자리를 바로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 넣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새로 들어간 그들도 부패하게 되는 것은 똑같았지만 어쨌든 간에 뉴 페이스였고 기존의 부패 경력 그런 건 문제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그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 단속, 이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군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즉 숙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제 개편은 본격적으로 했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2015년부터 군대 체제 개편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 그 이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새로 만들어 놓은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있잖아요. 육해공의 기존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시진핑이 직접 새로 만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로켓군이고 또 정보화군인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다. 네. 사이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군대를 시진핑이 직접 창군을 한 거죠. 기존의 육해공 말고. 그리고 이것에 엄청난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친위 세력들로 거기다가 다 배치를 한 겁니다. 자기 군대였던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요, 정말 시진핑으로서는 난감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충성을 할 줄 알았더니 다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예산들이 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들에게 부패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부패의 불쏘시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23년에 이제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제 그 중국 군대의 부패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이제 미사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ICBM 같은 거 그 연료통에 연료 대신에 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또 뭐 신형 잠수함이 그냥 부두에서
이따가 그대로 침몰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위성에 다 잡혔죠. 위성 사진에 잡혔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잠수함이 그냥 침몰을 한 겁니다. 예, 부두에서. 네. 이런 일이라든가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패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기가 막힌 이 부패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2017년에 중국의 해군 중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2017년에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군사력, 중국 군대 인민해방군의 여러 가지 대해서 증언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호구어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 예, 마라탕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실 텐데 그거 이제 불로 끓이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불로 끓여서 그거 같이 떠먹는 게 이제 그 호구어 아닙니까? 화과. 예. 이거를 먹는데요. 중국 군대에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병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쓰는 그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고체 연료를 잘라서 그걸 띄어서 그걸 가지고 이 화구 끓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도 그걸 했다라고 이 전직 해군 중령이 그런 증언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미사일 연료를 잘라내서 그걸 가지고 화구를 끓여서 먹는다. 그러니 그 군대가 무슨 꼴입니까? 그럼 왜 여기는 예산이 또 없느냐? 원래부터 예산이 없었냐? 뭐 예산이 많지 않은 탓도 있긴 하지만 있던 예산마저도 지휘관들이 위에서 다 횡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까지 내려올 예산이 없고 연료가 부족하고 보급품이 부족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군대의 부패 상황이고 2017년까지도 여전히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연료 대신에 물을 채웠다는 거는 2023년에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예. 잠수함 침몰도 가장 최근의 사건인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드디어 시진핑이 그 부패와의 전쟁 칼날을 군부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시진핑의 부패와의 전쟁은 주로 공무원들 대상이었어요. 국영기업체 임원들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칼날을 드디어 군대로 겨누기 시작한 거죠. 2023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로켓군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군부 숙청을 본격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고위 장성들이 숙청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임명한 그 고위 장성급 80명 중에서 16명, 7명 그게 숙청이 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 자기 사람들의 5분의 1을 다 숙청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장류샤만은 그냥 놔두고 믿었는데 급기야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절친이었고 믿어왔던 그 장류샤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해방군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주석이었던 장류샤, 시진핑 바로 밑에 사람인 거죠. 그 사람까지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체 7명, 주석이 한 사람 있고 밑에 위원이 6명이 있는 겁니다. 5명을 다 숙청을 해버리고 이제 장성민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전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군기반장 같은 이 정치직인 거죠. 군대 안에서도. 그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고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가 훈련을 그런 식으로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군인은 중앙군사위원회 최고 조직 안에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군대 내에서 시진핑에게 진실을 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만 약속하는 시진핑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군인들로만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시진핑 영구 집권에는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상대로 해서 중국 군대가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 외국 군대와의 전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이란 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네수엘라 사건은 뭡니까? 미국이 그 델타 포스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베네수엘라에다가 진입을 시켜서 그 마두로와 그 부인을 그냥 그야말로 달랑 들어서 체포한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베네수엘라는 군대가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도 미사일 부대가 있고 레이더가 다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미사일이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이건 다 누구 겁니까? 그건 중국제였어요. 중국제, 러시아제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 또 미국의 전술 이런 것이 중국의 무기, 러시아의 무기, 러시아의 기술, 중국의 기술 이런 걸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맥도 못 쓰고 다 파괴된 거죠.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할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어떡하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미국이 전폭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가지고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 시설들을 다 폭격을 해 가지고 그걸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란이 당연히 대공망을 가지고 있죠. 그 대공망은 누구 거예요? 중국, 러시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력화가 된 거예요. 미국의 스텔스 무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번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보면 중국 군대의 무기가 늘어나고 뭐 그 해군 함정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항공모함이 어떻게 되고 뭐 미사일의 숫자가 어떻고 뭐 이런 숫자상으로 보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전투를 보면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CSIS라고 하는 데서 미국의 이제 이 전략, 군사 전략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띵크탱크죠. CSIS.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도 이 CSIS 가가지고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워게임을 했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중국 군대가 본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상륙을 시도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중국 군사, 중국 병력 10만 명 사망한다. 예. 대만 군사는 6만 명 사망하고 미군은 5천 명 사망한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하면서 패배한다.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고 본토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나 또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 실제 전투 장면들을 놓고 보면요. 오히려 중국군이 더 철저하게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패와의 전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체제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고 그 전쟁 벌리기는 뭐 객관적인 상황 제대로 판단한다면 전쟁을 시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회색지대 전쟁, 회색지대 전략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쏟아붓는 그런 모양새다. 예. 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대만 사람들을 겁주어서 대만인들이 민진당을 버리고 국민당을 택하도록 국민당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의 유화적인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잘 지내는 거 그래서 대만의 자치를 인정받고 홍콩 정도의 위상을 인정받는 거 이런 쪽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성공할까? 근데 요즘 보면요. 대만 사람들이 이 태도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태도들을 놓고 보면 또 대만 내부의 정치 구도라든가 이렇게 놓고 보면 그 회색지대 전략이 오히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전쟁 없이도 대만이 오히려 중국 편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도 우려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두고 볼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중국 군대의 이 부패, 그것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